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기사들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은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열어보니 쓸 사람들은 돈을 썼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만 지금 현재 역대 최대 소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돼서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봉쇄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영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저는 소비를 좀 자제했는데 많은 분들은 좀 돈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온라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사점 짚어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 다들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돈으로 12.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온라인 매출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쇼핑 기간 지난주 실질적으로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이버 먼데이인 오늘 저녁,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그 세일 기간은 5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온라인 매출의 상당 부분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온라인 매출 50%가 넘는 상황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인 그 기간 동안 그 쇼핑을 못했었던 소비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먼데이라는 부분,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도비에서 실질적으로 아도비 애널리틱스에서 실질적으로 추정 내지는 전망한 부분 소비는 총 3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4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의 매출이 추수감사절 연휴 5일 동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기록적인 어떤 그 매출액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작년도 블랙 프라이데이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게 되면 평균 할인율 자체가 조금은 좀 차이가 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8% 내외,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0% 내외, 그리고 코로나 이전 한 31%, 32%의 할인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그 할인율, 평균 할인율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 를 상당 부분 매력적으로 땡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통상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로 소비가 되는 부분은 가전제품하고요. 가구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의류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실질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구매한 선수요가 좀 많이 작동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점. 통상적인 가전제품의 교체 주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에 진입을 해서 리오프닝에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 지금 현재의 상황, 사실상 현실적으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면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주기가 아직은 도래하지는 않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부분 연말 수요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수요까지 소비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말 소비 시즌, 이 부분에서의 주요 주목 내지는 주요 포커스는 결국은 의류 쪽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전제품의 교체 수요, 교체 시기, 교체 주기에 아직 도래가 안 됐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의류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 연말 소비, 미국 경제 전체적인
소비가 70% 차지하고 있고 연말 소비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연말 수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될 이슈라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고용을 전제로 해서 이게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가 생산과 재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경기 선순환고리의 가장 중간점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는 경기 동행지표이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가전이나 IT, 전자제품보다는 의류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필수 소비재보다는 주로 내구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의류랄지 조금은 좀 리오프닝과 관련된 야외 활동과 관련된 의류 쪽에 대한 관심 바람직할 것이다. OEM 의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 확대가 오히려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340원, 5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물론 달러화가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대로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공행진 1300원 이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 수출업종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확연하게 넘어갔다라는 점.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제 제가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토요일이었죠. 소위 말해서 진짜로 인산인해를 이룬 부분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사람들의 소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그 백화점에서의 어떤 그리고 특히나 그 백화점에서의 대다수의 소비는 아웃도어 쪽에 상당 부분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 아웃도어 의류 제품을 사는데 상당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미국, 유로존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연말로 갈수록 의류 소비주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우리가 오히려 좀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직접 또 시장 조사까지 해보시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대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걱정이 좀 앞섰었는데 그래도 지갑을 열 사람들은 열었다. 거기서 저희가 좀 시사할 점들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소비와 관련돼서도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유럽과 관련된 소식은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이 가격 상한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가격 상한제 시행일이 다음 달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지금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 원유 가격 상한제, 그 러시아산 수출 원유에 대해서 상한제를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11월 5일부터 전격적으로 이제 그 돌입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EU 회원들 간에 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25일. 합의를 위해서 EU 대사들이 미팅을 하기로,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 일단 연기가 되었다. 근데 그 연기 일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대체적으로 한 60달러에서 70달러 내외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 캡을 씌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럼 우리 수출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겨울철 동절기에 대한 원유 소위 말하는 에너지 수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EU 회원국들 간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확실하게 몇 달러로 원유, 그러니까 그 65달러면 65달러, 70달러면 70달러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그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나리오, EU 회원국들 간에
$65 내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65 선에서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 상당 부분 그 최저가의 어떤 그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국제 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65 밑으로 수출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는 오히려 지금 현재 $75 내외에 있는 WTI 기준으로 해서 가격의 어떤 그 하락 가능성, 급락 가능성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러시아의 태도가 나오기 전에 EU 국가들 27개국의 합의 가격이 과연 원유 상한제가 어디에서 결정될 것이냐. 이게 일단 1차 관건이 되겠지만 이를 근거로 한 러시아의 의사결정이 결국은 국제 유가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을 가르게 되는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EU가 $70 이상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가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에서 그 상단을 차지하기보다는 하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 가격 상한제 상한선이 $70 선 정도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라면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변동성 없이 국제 유가의 안정화가 진행될 수 있겠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국제 유가 상한제가 $65 내외 내지는 $60 선까지 하향되어서 최저가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공은 러시아가 가지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전격적으로 원유 수출을 거부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대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에 시장은 그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EU 회원국들 간에 사실상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가 당연히 그렇고요. 금리 그다음에 소비 당연히 있고요. 소비와 물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환율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원자재 가격 특히나 국제 유가의 방향성 내지는 변동성 부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유럽과 관련돼서는 이 원유와 관련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참고로 WTI 가격은 계속해서 이 배럴당 $80 아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원유와 관련, 이 원자재 관련된 이슈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해주셨습니다만 이 배당주 관련돼서 쇼커버링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2가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배당 착시 현상. 배당 락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배당 수익률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작년에 배당을 한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로 나눈 부분.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해왔기에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하나, 배당 락은 올해 12월 28일 날 이루어지게 된 배당 락은 작년에 주어진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락이 이론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내년 2월에 받을 아직 결정조차 안 된 배당금의 규모.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실질적인 내년에 수령하게 될 배당금은 아직 이사회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이 부분 사실상 우리가 확실하게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다수는 배당 락보다
배당, 수령하게 될 배당금의 액수가 더 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배당 전략, 배당 락을 받기 전에, 배당 락을 당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미리 사서 배당락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와 관련된 숏 커버링에 대한 수의 기대감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숏 커버링 그리고 공매도 다들 알고 계시죠? 공매도,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서 미리 매도하고 나중에 정말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주식을 다시 되사서 그 빌린 주식을 갚는 전략이 공매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이 숏 커버링이 되겠는데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특히나 배당 시즌, 배당 락이 나타나는 배당 시즌에 있어서의 공매도 부분은 위험이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리스크 한 가지. 이 부분은 내가 오히려 저가에 공매도를 하고 고가에 사서, 고가에 되사서 다시 이 부분을 갚는 그림이 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겠죠. 또 하나는 배당 시즌에 나타나는 그런 그림인데요. 배당을 만약에 공매도한 주식에 배당금이 생기게 되면 배당금까지도 공매도 주체가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점. 그 얘기는 결국은 배당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금 갚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배당락 이전에 숏 커버링에 대한 대기 수요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공매도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일수록 숏 커버링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내에 수급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평균 공매도 잔고는 5%에서 6% 내외가 되겠습니다. 5.8% 내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매도가 20%가 넘는, 대차 잔고 비율이 20%가 넘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이 무려 32%에 육박합니다. 여기서는 숏 커버링이 상당 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 잔고가,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24%, 총 발행 주식의 24%에 육박한다. 듀산 퓨얼셀 22%, 호텔신라 22%, 아모레지 20%, 메리츠 금융지주가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연말 배당 락이라는 부분, 배당금이라는 부분, 연말 배당 효과 때문에 주가는 사실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만, 거꾸로 숏 커버링 입장에서는,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 입장에서는 숏 커버링의 가능성, 숏 커버링으로 인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가시는 것도 배당과 맞물린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수님께서 계속 좀 강조를 해주셨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연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이번 주면은 이제 그 11월이 이제 가고 12월 맞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는데, 연말로 다가갈수록 뭐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소비라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금리라는 부분과 인플레라는 부분, 시장 계속해서 영향을 줄 만한 핵심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과연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강도는 정점을 이루고 이제 내려가게 되겠는가? 다행스럽게 지난주 있었던 한은의 금통이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되면서 연말 오히려 12월 FOMC에 대한
하는 금통위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12월 지나갈수록 FOMC의 금리 인상 강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싣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화의 변화, 나름 안정화 국면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단 하나 국제유가의 방향성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유 가격 상한제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이로 인한 변동성 부분 꼭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연말 특히나 소비 부분하고 배당 이슈라는 부분, 배당 이슈 두 가지입니다. 배당 착시와 연말 공매도 숏 커버링, 이 두 가지. 그리고 연말 소비 부분에서는 IT 가전이라는 부분보다는 의류 도소매 쪽에 대한 관심,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의 포트폴리오를 튼튼하게 연말로 다가갈수록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월말 월초입니다.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부분 강조를 좀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짧은 한 주를 보냈었죠?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을 했죠. 큰 재료 없이 좀 변동폭이 제한되는 모습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각국 중앙은행이 좀 강한 긴축의 좀 피크가 좀 지났다는 점에 좀 많이 좀 증시가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통위 결과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긴축 강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강한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막바지 긴축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7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3.5% 이하에서 좀 정점을 예상했다는 점.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1에 2라는 점을 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긴축에 대한 부분도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이러한 재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한 호재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좀 노출됐던 악재가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긴축이 조절이 돼야 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세로 밀고 나가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상화폐 상장 폐지 이슈도 좀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서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닥 지수가 좀 발목을 잡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업종별로 좀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매수가 좀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업종 수가 좀 상당히 많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은 좀 매수가 됐고, 여기에 또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매수가 잡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철강을 좀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다시 한번 보는 어떤 그러한 좀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쭉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늘 이 시간 통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군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XR 이제 확장 현실이죠. 관련돼서 사실 글로벌 IT 업체들이 좀 이제 진입을 좀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규 기기가 좀 출시가 좀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집중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화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올레도스 패널 투자 확대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출시된 VR 기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LCD 디스플레이가 좀 탑재가 됐는데, 아무래도 가격 경제적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해상도 자체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제 고화질
디스플레이 좀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올레도스에 대한 패널이 좀 더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이제 애플 리얼리티 기계를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K급의 어떤 초고화질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기술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감원을 좀 공식화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체들과의 좀 이제 협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AR, VR 관련된 제가 볼 때는 기기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말에 메타퀘스트 프로란 이름으로 이제 가상 증강현실 기계를 좀 출시를 했는데,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관련된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퀄리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힘든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중화권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특히 XR 관련된 이제 투자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VR 시장 관련돼서 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2026년까지 기기를 약 2,500만 대 보급,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의 가치를 60조 원대로 좀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중국의 투자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BOD 같은 경우는 최근에 VR 디스플레이 전용 양산 라인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산 시점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의 보조금을 토대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확실히 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관련된 실적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발표한 이 XR,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루는 말이죠. 이 기기를 출시한 이후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오랜만에 다뤄드렸으니까 이 이슈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B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금요일 같은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보게 된다고 하면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추수감사절 주간 같은 경우는 한 0.5% 상승했다라고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다우는 좀 상승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결과를 좀 보자는 좀 신중함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좀 가능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좀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 하는 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중국에 관련된 이슈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이 강화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0.25% 인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좀 이슈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일정 상당히 좀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고용, CPI, FOMC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인플레 좀 긴축 정점론에 대한 확인을 갖는 과정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중소형 쪽에서는 상당히 강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수와 별개로 중소형주의 좀 업종 엇갈리는 형태가 이번 주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좀 종목의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슈를 좀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믹스와 관련된 이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였죠. 국내 대표 게임 코인인 위믹스의 충격적인 상장 폐지 결정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련돼서 이후 진행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박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사 회원사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7에서 10일가량의 상장 폐지를 예고를 하면서 그 기간을 거쳐 오늘 12월 8일 오후 3시에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의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공정위의 제소에 이어서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다며 대응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위믹스의 상폐 결정에 따른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죠.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로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온보딩을 고려하는 게임 회사들의 부담 증가로 플랫폼 확장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P2E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게임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그중 드래곤플라이, 룸투코리아, 컴투스 홀딩스, 조이시티 등 게임, 모바일 게임 및 NFT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메이드의 충격으로 게임주들의 타격이 큰 시장 상황인데요. 현재 위메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가상화폐 위믹스와 게임이라는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그 게임 본연의 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서 가상화폐 위믹스로 인하여 테마와 수급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한 이유로 고점에서 버틸 투자자들은 애초에 위험성이 다분했던 종목은 맞았다라는 판단밖에는 서질 않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세력들의 초대형 작전이었던 만큼 위믹스의 상태 결정으로 주가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세력들의 탈출 랠리가 이어질 때 강한 수급이 한 번쯤 몰릴 확률이 있죠.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라면서 그 외에 다른 게임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이번 주 돌아오는 섹터들에 집중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후에 탈출 및 약손절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게임주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었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움직였던 테마군들 중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를 좀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공개 협상 관련 소식이 들려왔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속적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 금요일 상승했던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죠.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비밀 접촉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났는데 두 나라는 포로 교환과 러시아산 암모니아 수출 재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런 만남이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현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히며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든 고통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다입니다. 이번 크렘린궁 대변인의 발언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전쟁의 장기화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재건 소식도 끊이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테마는 계속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모든 양방향성을 보면서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러우 관련주에 단타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이원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에서 우크라이나 의원 4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원재 차관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가능하겠죠. 이 같은 소식으로 TYM, 유신, 데모, KH건설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자회사가 모듈러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또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인 한미글로벌 또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슈 분석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살펴볼 가져온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드린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이 두 가지 이슈를 묶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은 일반 건물, 대형 고층 건물, 교량 등을 시공할 때 H빔 첫 번째로 설치되는 바닥 재료, 데크플레이트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건설 기초 자재 중 하나로 전방산업인 건설, 경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삼성물산과 최근 15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삼성전자 평택 신축공사 109에 데크플레이트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때는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었지만 그때 정치 테마로 인한 상승분은 모두 반납이 되었으면서 현재는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 출범식 소식으로 모듈러 건축에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1,528억 원으로 24%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되면서 23년도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뒤를 이어서 덕신하우징이 강한 상승세를 이룰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서 짚어드렸던 최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평택공장, 데크플레이트 공사 협력 체결 소식과 또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1만 호 가구 규모의 임직원 숙소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사우디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약 5조 규모의 이번 MOU 체결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초기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사막 환경 속에서 최소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뽐내기 위한 선택으로 모듈러 공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덕신하우징의 데크플레이트가 모듈러 건축물 공법에 사용된다는 점이 부각된 것인데다가 이번 수주로 인해서 덕신하우징이 사우디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네옴시티 메인 계약인 더 라인의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의 상승세에 더욱 힘을 보태지 않을까 또 한번 예측을 해보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 전고점인 2,665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며 현재 241일평을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고점 2,335원을 이탈하지 않으며 241일평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단기적 전고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전거래 단기적 골든크로스 형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이면서 삼성물산의 네옴시티 MOU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덕신하우징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입가는 2,300원, 목표가는 2,655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금요일 미 증시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 여파로 제품 출하량 감소 소식의 우려가 부각이 됐죠. 그로 인해 애플과 그의 관련주들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오늘은 굉장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을 통하면 연말 쇼핑 시즌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최대 25에서 30% 부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에 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고급형 아이폰의 품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와는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내달 초 아이폰 14 생산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품귀 현상이 조기 해소될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약보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여전히 외환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진 불안 심리는 여전한 상황에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로 인한 기대감으로 반발 매수 심리 또한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원달러 상승 또는 하락이냐 우리 증시의 흐름을 잇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중요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 흐름 환율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이루는 우리 증시, 상승세를 더해줄 환율의 하락이 더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면 뉴욕 증시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 차별화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지수 같은 경우는 우선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차별화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업종별 흐름을 보면 대형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태양광 업종은 연이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좀 약세를 나타내는 업종은 일부 성장주 군들 그 정도의 세부적인 조정으로 보이고요.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상승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시세가 나는 편이고 그 반대급부로 상승하지 않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더딘 상황입니다. 유가가 원자재 쪽에서는 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77불 정도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늦으면 내년 1분기 같은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비용을 감안해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조선업종의 그 주가의 사이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주가에 선행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그 데이터가 반영을 하고 주가가 아주 시간차를 크게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되려 주가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일별로 변하는 데이터 중에서 좀 유가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과하게 종목을 퍼뜨리기보다는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다음에
향후에 내년의 실적까지 포함해서 함께 움직이는 군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업종의 강세를 우리나라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업종의 강세 업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와 있다고 하면 살펴보고 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오늘의 그 특징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장 대비 주가 흐름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박스권 하단에 지금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적의 부진은 아니에요. 실적 같은 경우는 분기로 연속성으로 긍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오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야지 주가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주군들 중에서 좀 수급이 집중되고 빠지는 그 업종 내에서의 흐름으로 조정이 나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던 대형 제약 바이오 군들에 반응을 해서 우리나라 종목 같은 경우도 대형 바이오주들, 삼성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군이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보니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4,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지수별 차별화가 보이는 와중에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들 이외에도 저희가 개별 업종 주요 이벤트들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네, 개별 업종들의 주요 이벤트는 우리가 특정 이벤트가 존재를 할 때 주가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닉스 코인 상장 관련 이슈 같은 경우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되었고 이 부분이 28일, 29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메이드는 한 번 더 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통상 이 한 번 더 다음에 세 번째 한가에서는 한가를 푸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가 다시금 책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 좀 매매 정도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 관련 정책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 세트에가이라든지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LP위성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그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매매를 대입해도 가능한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 있어서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지분 경쟁에 놓여 있어요. 이게 본업이 뒷받침되는 그 종목 업종 안에서 이러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M&A, 지분 분쟁 이 요인 같은 경우는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지분 경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은 지속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그러면 여기에서 수혜가 볼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은 영풍 정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는 인지를 하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 정밀이 고려아연 지분을 2.43%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지분을 2.43% 동일하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3천억 원 정도 초반의 자금 소요가 필요해요. 근데 영풍정밀 쪽에 지분을 대입하더라도 한 200억 원 초반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고려아연 중심의 경영권 분쟁, 즉 백기사에 대한 지분도 들여오고 반대급부로 반대쪽에서는 또 지분 매입에 대한 이슈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점에서 이를 풀어나갈 때 여기에서 자금을 적게 쓰면서 조금 더 지분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번 주에 시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을 종합해서 가격 접근은 시가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이슈와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